명예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준호가 춘섭이의 발목을 세게 밀었습니다. 춘섭이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에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해! 세린이가 번개처럼 앞으로 나갔습니다. 경찰대에서 배운 무술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준호의 팔꿈치 부분을 아래로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 놔. 지금 이 순간 너는 현행범이다. 내가 익숙하게 해온 그 짓거리 오늘로 끝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퇴직한 장인 박춘섭이 72살이 되어서도 혼자 살고 있는 집은 동네 재개발. 현수막이 걸린 오래된 아파트 8층 812호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중앙시장에 나가서 콩나물을 사고 저녁이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때 그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큰딸 선영이는 40살로 대기업 해외 파견으로 싱가포르에 나가 있고 둘째 딸 세린이는 34살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왔습니다. 대신 사위 윤준호가 42살로 주말마다 들러서 장을 봐주고 형광등도 갈아주며 우리 아버님 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며 인사를 하면 경비 아저씨가 사위 참 효자더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춘섭이는 밤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드니 넘어진 것도 오래가네. 춘섭이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넘어졌다. 분명히 넘어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넘어진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넘어졌는지, 왜 넘어졌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춘섭이는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라디오를 틀어놓은 다음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나서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러 가는 길도 예전만큼 경쾌하지 못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옆구리에서 찌르는 듯한 아픔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이 파는 좌판 앞을 지날 때마다 몸을 살짝 굽히게 되었습니다. 시장 콩나물 아주머니는 춘섭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콩나물 한 봉지 드릴까요? 춘섭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1,000원짜리 동전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시장 아주머니들이 자꾸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춘섭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정말 아주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춘섭이는 요즘 식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옆구리에서 올라오는 고통 때문에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같은 코스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있는 작은 정자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경비실 앞에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자에서 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옆구리가 쑤셔서 계속 걷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자에 앉아서 숨을 고르다 보면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춘섭이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김치찌개를 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 그릇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몸 어딘가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 말입니다.
특히 밥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 때마다 옆구리에서 찌릿한 아픔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춘섭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옛날 드라마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잘 안 되었습니다. 자꾸만 옆구리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날카로운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조심스럽게 천천히 일어나야 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옆구리에서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때 그 노래 시간이었습니다. 1980년대 가요가 나오면 춘섭이는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그때가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듣던 노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나오면 춘섭이는 눈을 감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흥얼거리던 그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면 욱신거리는 아픔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밤이 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잠이 들어도 옆구리 아픔 때문에 자꾸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으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주변 할아버지들도 다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춘섭이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셔츠를 들어 올려서 옆구리를 살펴봤습니다. 보라색 멍이 손바닥만큼 크게 퍼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멍이 생겼나 하고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큰 멍이 생길 정도로 다쳤다면 분명히 기억이 날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멍의 모양도 이상했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멍치고는 너무 선명하고 경계가 뚜렷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세게 부딪혔거나 눌린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멍 주변으로는 작은 상처들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깊숙한 곳에서 둔한 아픔이 올라왔습니다. 주말이 되면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며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해서 부족한 반찬을 사다 주고 형광등이 깜빡이면 갈아주었습니다. 아버님, 몸은 괜찮으세요? 준호는 항상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춘섭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준호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친절한 웃음 뒤에 뭔가 차가운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춘섭이가 옆구리를 만지거나 아픈 기색을 보일 때면 준호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경비 아저씨는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참 효자사위시네요. 부러워요. 춘섭이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큰딸 선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춘섭이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느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게다가 선영이가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준호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춘섭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새겨진 멍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말입니다. 어느 저녁 춘섭이는 거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옆구리 아픔이 더 심해서 소파에 기댄 채로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큰딸 선영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춘섭이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선영이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 선영아.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버지.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춘섭이는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연장됐어요. 원래 이번 추석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6개월만 더 버티면 승진이 확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춘섭이는 실망스러웠지만 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승진하면 좋잖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대신 준호가 추석 내내 아버지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영이는 미안한 마음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춘섭이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허전함이 올라왔습니다. 알겠다. 일 잘해라. 준호가 잘 챙겨준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건강 꼭 챙기시고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춘섭이는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추석에 딸들과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9시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춘섭이가 물어보니 세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세린이가 갑자기 찾아온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왔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린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야근 끝나고 집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그래, 들어와라. 춘섭이는 반가워하며 세린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세린이는 춘섭이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야위셨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어요? 세린이의 말에 춘섭이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걱정할 것 없다. 하지만 세린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색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세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춘섭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옆구리가 좀 아프긴 한데 넘어져서 그런 것 같다. 넘어지셨어요. 언제요? 춘섭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것 같다. 세린이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조심스럽게 생활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넘어진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확인해 봐야죠. 춘섭이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세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이가 춘섭이의 옆구리를 살짝 만지자 춘섭이가 아픈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 춘섭이는 급하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세린이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셔츠 좀 들어 올려주세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춘섭이는 마지못해 셔츠를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세린이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옆구리에 보라색 멍이 손바닥만큼 크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큰 멍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세린이는 경찰대를 졸업한 경험이 있어서 멍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멍이라고 하기에는 모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세게 맞은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춘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지 뭐. 그런데 세린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에 자신이 아버지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드렸는데 그걸 깜빡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드렸잖아요. 그게 있는데도 넘어지셨어요. 춘섭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게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린이와 춘섭이는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곧이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저 왔습니다. 준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세린이도 왔네요. 오늘 일찍 끝났나 봐요. 준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약은 제때 드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준호의 질문에 춘섭이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세린이는 준호의 눈빛에서 이상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준호가 춘섭이의 옆구리 쪽을 슬쩍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을 확인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입꼬리에 아주 짧게 스치고 지나간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근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 차가운 느낌의 미소였습니다. 세린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찰대에서 배운 관찰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형부, 아버지가 며칠 전에 넘어지셨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세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아버님이 넘어지셨어요. 언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호의 반응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린이는 뭔가 연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버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셔서요. 준호가 춘섭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일 있으면 바로 말씀하셔야죠. 걱정되잖아요. 춘섭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일 아닌데 괜히 걱정시킬까 봐서요. 세린이는 준호의 말과 행동을 계속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린이는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멍이 정말 넘어져서 생긴 것일까? 그리고 형부의 그 이상한 눈빛은 뭐였을까? 세린이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를 더 자주 보러 와야겠다고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린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멍과 형부의 이상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세린이는 인터넷에서 작은 녹화 장치를 주문했습니다. 경찰대에서 배운 수사 기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냉장고 위에 숨길 수 있는 작은 녹화 장치와 벽시계 뒤에 부착할 수 있는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세린이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춘섭이는 반갑게 세린이를 맞았습니다. 아직 안 먹었는데 너는 먹었니? 같이 먹을까? 세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면서
슬쩍 냉장고 위에 작은 녹화 장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시계를 확인하러 가면서 뒤쪽에 녹음기를 부착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셔서 세린이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세린이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형부가 자주 오시나요? 춘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주말마다 오고 가끔 평일에도 온다. 선영이가 없으니까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아. 형부가 오시면 뭘 하세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춘섭이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 냉장고 확인해주고 형광등 갈아주고 그런 것들이지. 가끔 병원 이야기도 하고. 병원 이야기요? 어떤 병원 이야기요? 춘섭이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집 정리하는 이야기나 그런 것들인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세린이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세린이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세린이의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냉장고 위에 설치한 녹화 장치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세린이는 급하게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형부가 아버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녁은 드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춘섭이가 대답했습니다. 응, 간단하게 먹었다. 준호는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가져온 반찬이에요. 드셔보세요. 춘섭이는 고맙다고 말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세린이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반찬을 나눠주면서 춘섭이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각도에서 춘섭이의 어깨를 세게 눌렀습니다. 아! 춘섭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님? 준호가 물어봤습니다.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듯 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응, 괜찮다. 춘섭이는 아픈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린이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준호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테이블 밑부분이 사각지대라 정확한 상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친절한 척 행동했습니다. 아버님, 몸 관리 잘하세요. 나이가 드시면 더 조심하셔야죠. 또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준호의 말에는 묘한 위협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춘섭이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세린이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형부 다녀가셨어요. 응, 방금 갔다. 반찬 가져다 줬어. 아버지, 혹시 어깨나 다른 데 아픈 곳 없으세요? 세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춘섭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별로.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세린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형부가 아버지를 학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더욱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세린이는 아버지 집 근처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812호 박춘섭 씨 따님인데요. 경비 아저씨는 세린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둘째 따님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혹시 최근에 저희 아버지 층에서 소란이나 이상한 일 없었나요? 세린이가 물어봤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가끔 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옆집에서 말씀하시긴 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소리가 들렸나요? 한 달 전쯤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린이는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소리가 들린 시간대 기억하세요? 대부분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8시에서 9시 사이쯤요. 세린이는 그 시간이 형부가 방문하는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비실에 보관된 승강기 녹화 영상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보관 기간이 짧아서 오래된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세린이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감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세린이는 아버지 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형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드디어 형부가 나타났습니다. 세린이는 급하게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집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에서 형부와 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컨디션이 어떠세요? 별일 없으시죠? 춘섭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괜찮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춘섭이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세린이는 깜짝 놀라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형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또 넘어지셨네요. 조심하셔야죠. 세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제. 갑자기 웬일이야. 세린이는 형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친근한 미소였지만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 계세요? 안에서 춘섭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린아, 들어와라. 세린이는 거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까 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형부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화장실 가시다가 살짝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세린이는 형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린이는 확신했습니다. 형부가 아버지를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주말 토요일 저녁 춘섭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치전을 부치는 냄새가 부엌에서 풍겨나왔고 라디오에서는 7, 8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일찍 왔어요. 준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술 냄새가 났고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높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준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춘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별로 많이 들지는 않아. 아니에요, 아버님. 앞으로 더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이상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명의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춘섭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선영이랑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선영이도 제 말에는 신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님도 저를 믿으시죠? 준호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접시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발끝으로 춘섭이의 발목을 세게 밀었습니다.
춘섭이는 균형을 잃고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아버님! 준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세요? 조심하셔야죠. 준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듯 했지만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스쳐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소리를 듣고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경비 아저씨가 복도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버님이 살짝 넘어지셨는데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준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세린이는 바닥에 쓰러진 춘섭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어요. 춘섭이는 아프다는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발을 헛디뎠을 뿐이야. 세린이는 형부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형부,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넘어지신 거예요? 준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셨거든요. 주의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세린이는 준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형부, 아버지가 요즘 자주 넘어지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냥 우연일까요? 세린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쳤습니다. 뭐가요? 아버님이 조심성이 없으신데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신고해봐. 뭐가 나올까? 준호의 말에는 도전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세린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형부가 아버지를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경찰대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 머리로도 증거는 안 남는다는 걸 몰랐나 보네. 준호의 미소는 점점 더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춘섭이는 갈비뼈 쪽에서 심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찌르는 듯한 고통이 올라왔습니다. 세린이는 아버지를 급히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갈비뼈에 미세한 금이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골절 소견이 보이네요. 많이 아프셨을 텐데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 다치신 건가요? 춘섭이는 오늘 넘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치고는 각도가 이상한데요. 마치 무언가에 눌리거나 맞은 것 같은 모양이에요. 의사의 말에 세린이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형부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다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돌아온 후 춘섭이는 세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린아, 제발 그만하자. 이런 일로 선영이 가정이 깨지면 내가 더 미안해진다. 춘섭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형부가 계속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세린이는 분노와 답답함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경찰대 수석으로 졸업했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아직도 어린 딸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세린이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형부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린이는 마음을 새롭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딸이 아니라 수사관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철하게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세린이는 인터넷에서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일일이 신고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린이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냉장고 위에 녹화장치 각도를 조정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벽시계 뒤에 녹음기를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식탁 밑에 반사 필름을 부착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녹화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을 다시 방문해서 정확한 시간대를 알려주고 녹화 영상 백업을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에게도 증언을 부탁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가끔 쿵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으니까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린이는 마지막으로 아파트 중문이 틈새에도 손톱만한 작은 렌즈를 끼워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움직임 감지 알림을 설정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에 형부가 오면 모든 것을 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린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이 집에서 좋은 딸만 하느라 진실을 놓쳤어.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방패가 되어야 해. 세린이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주말이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비 오는 평일 밤이었습니다. 세린이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버지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준호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고 소음도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 30분쯤 세린이의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중문 위에 설치한 감지 장치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세린이는 급하게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젖은 우산을 현관에 털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엇인가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내 말 좀 들을 때 좋게 합시다.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섭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진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춘섭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선영이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지금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아버님께 잘못한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서 준호는 갑자기 식탁 끝을 잡아당겨서 춘섭이의 허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갈비뼈 쪽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아! 춘섭이가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세린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이번에는 각도가 완벽했습니다. 식탁 밑에 부착한 반사 필름 덕분에 준호의 모든 행동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세린이가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세린이는 미리 아버지에게서 열쇠를 받아놨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형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린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린아. 갑자기 왜 이래? 아버님이 또 넘어지셔서 일으켜드리고 있었어. 준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이는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만해, 윤준호. 세린이가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야? 나는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준호는 여전히 모른 척했습니다. 춘섭이가 젓가락을 집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팔꿈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세린이가 번개처럼 앞으로 나갔습니다. 경찰대에서 배운 무술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린이는 준호의 손목을 꺾으며 어깨를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부분을 아래로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 준호가 아픈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현행범이야. 세린이가 신분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대 수석 출신의 무술 합계 구단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딸이고. 준호는 세린이의 힘에 눌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힘으로만 약한 노인을 괴롭히던 준호였지만 훈련받은 세린이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세린이는 거실 텔레비전을 켜고 준비해둔 녹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준호가 식탁 아래에서 춘섭이를 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팔꿈치로 갈비뼈를 누르는 장면,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발목을 미는 장면, 복부를 겨냥해서 짧게 치는 장면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어서 병원 진단서와 112 상담 기록, 경비실 출입 기록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증거 없다고 했지. 내가 익숙하게 해온 그 짓거리, 오늘로 끝이야. 세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신고 접수돼서 올라왔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린이는 미리 112에 신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경찰이 온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발버둥 치려고 했지만 세린이가 더 세게 눌렀습니다. 더 움직이면 가벼운 관절 탈구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참은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 세린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순찰차 불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한 노인학대 사건 맞나요? 경찰관이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가해자고요. 저기 계신 분이 피해자이신 제 아버지입니다. 세린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준호를 체포하고 세린이가 준비한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녹화 영상,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경비실 증언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세린이가 춘섭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춘섭이는 떨리는 손으로 세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세린아. 정말 고맙다. 춘섭이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고통과 두려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준호는 계속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이가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녹화된 폭행 장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노인학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게 되었고 선영이와의 결혼 생활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린이와 춘섭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아직 어수선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린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춘섭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세린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 밤 춘섭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옆구리 아픔도 이상하게 덜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놓으니 몸의 아픔도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세린이는 아버지 옆에서 밤을 새며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 선영이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준호가 구속된 지 사흘이 지난 아침, 세린이는 언니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언니의 남편이 아버지를 학대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침 8시 드디어 세린이는 용기를 내어 선영이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세린이. 선영이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세린아.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언니, 지금 앉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세린이의 목소리가 심각해지자 선영이도 긴장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야? 언니, 준호 오빠 일인데. 아버지를 학대하고 있었어. 선영이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준호가 아버지를 학대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 세린이는 차근차근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멍, 이상한 눈빛, 녹화 영상, 병원 진단서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정말이야, 언니. 준호 오빠는 지금 구속되어 있어. 노인학대 혐의로 말이야. 선영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남편이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선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세린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세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게 잘못이야. 선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이는 급하게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선영이는 바로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선영이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춘섭이는 큰딸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선영아, 갑자기 어떻게? 일은 괜찮니? 선영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버지가 고생하셨어요. 춘섭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겉만 보면 안 되는 거구나. 선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프셨죠?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외에서 일만 하고 있었는데. 춘섭이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세린이가 잘 해결해줬고. 선영이는 세린이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세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겠어. 세린이는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당연한 일이야. 그날 오후 선영이는 구치소에 있는 준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준호를 마주한 선영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선영아, 와줘서 고마워.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선영이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이었어. 아버님이 내 말을 안 들으셔서 짜증이 났던 거야. 그런데 점점 습관이 되었나 봐. 선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습관이요. 남의 아버지를 때리는 게 습관이 된다고요.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선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진짜 오빠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회적 신뢰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이는 아버지와 세린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재개발 구역의 공사 소리가 들렸고 복도 끝에서는 경비 아저씨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소리들이었지만 이제는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해외 근무는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올게요.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춘섭이는 딸을 말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일이 중요하잖니. 아니에요, 아버지. 일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일에만 빠져 살았어요. 세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언니. 우리가 아버지를 더 잘 챙겨야 해.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옛날 드라마가 나오자 춘섭이는 재미있어 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보던 드라마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엄마가 좋아하던 드라마네. 춘섭이가 아내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선영이와 세린이는 아버지의 옆에 앉아서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웃으시면 딸들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영이와 세린이는 아버지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춘섭이는 두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구리 아픔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중앙시장에 나갔습니다. 춘섭이는 오랜만에 딸들과 장을 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도 딸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따님들이 오셨네요. 아버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콩나물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이와 세린이는 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와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춘섭이는 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딸들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준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법원 202호 법정에는 춘섭이와 선영이, 세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석에서는 담당 검사가 준호의 죄상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노인학대죄, 상해죄, 협박죄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준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린이가 촬영한 녹화 영상이 법정 화면에 나왔습니다. 준호가 춘섭이를 발로 차고 팔꿈치로 치고
위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부도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이어서 병원 진단서가 제시되었습니다. 의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외부의 타격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증언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812호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도 들렸어요. 옆집 할머니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마다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가구를 옮기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들려서 이상했어요.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준호의 변호사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린이가 증인석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경찰대 출신으로 수사 기법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단순히 넘어지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멍의 모양과 위치가 이상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이는 차분하게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녹화장치 설치 과정, 실시간 감시, 현장 체포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인을 학대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자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세린이의 증언이 끝나자 재판장이 준호에게 물어봤습니다. 피고인, 지금까지의 증거와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마침내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명애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셔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점점 습관이 되었고 나중에는 제가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고백에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노인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이 매우 악질적입니다. 이어서 춘섭이가 피해자 진술을 위해 증인석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72살의 노인입니다. 딸의 남편을 믿고 의지했는데 배신당했습니다. 춘섭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매일 밤 고통 속에서 잠들어야 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춘섭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아픔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제 또 맞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춘섭이의 증언에 법정 안의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준호가 춘섭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도 없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춘섭이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잊지는 못할 거야. 춘섭이의 말에 준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이도 준호에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선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주일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준호는 노인학대죄와 상해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5년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준호가 살던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노인을 때린 나쁜 놈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부모님도 아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직장, 사회적 신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준호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춘섭이와 세린이, 선영이는 법정을 나서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린이가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춘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났구나. 선영이도 아버지의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더 잘 모시겠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법원을 나서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고 악인이 처벌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먹는 식사였습니다. 춘섭이는 딸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정말 고맙다. 딸들도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춘섭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승리한 밤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춘섭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고소장 접수준과 임시접근 금지 명령 서류가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된 상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준호를 노인학대범으로 기억했습니다. 선영이는 약속대로 해외 근무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 아버지 곁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어요. 선영이는 준호와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척하며 아버지를 괴롭힌 남편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세린이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찰대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로 가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동네 경로당에 함께 갔습니다. 춘섭이는 오랜만에 또래 어르신들과 탁구를 쳤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옆구리 아픔도 많이 나아져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건강해 보이시네요. 딸들이 자주 오시나 봐요. 경로당 회장님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네, 딸들이 잘 챙겨줘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춘섭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영이와 세린이는 아버지가 탁구 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고통스러워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활기차게 운동하시는 모습이 기뻤습니다. 탁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중앙시장에 들렀습니다.
콩나물 아주머니는 세 사람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가족이 다 함께 오셨네요. 보기 좋아요. 콩나물 한 봉지 드릴게요. 시장 사람들도 춘섭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색이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춘섭이는 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다. 정말 고맙다. 선영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 고마워요. 이번 일을 통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세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앞으로는 힘을 쓰는 날보다 지키는 날이 더 많을 거예요. 저희가 아버지의 방패가 되어드릴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재개발 공사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복도 끝에서는 경비 아저씨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이제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춘섭이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저녁 7시, 그때 그 노래 시간이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춘섭이는 예전처럼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영이와 세린이도 함께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춘섭이가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하면 딸들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흥얼거리던 노래들,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던 추억들을 나눴습니다. 슬픈 기억이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도 춘섭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구리 아픔도 거의 사라졌고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딸들이 자주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섭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저절로 눈이 떠진 것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라디오를 틀어놓은 다음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었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앙시장에 나가는 길도 가벼웠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팠던 옆구리 통증이 없으니까 걸음걸이도 경쾌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콩나물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춘섭이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몇 달 전만 해도 매일 밤 고통 속에서 잠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 딸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점심시간이 되어 선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점심 같이 드세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선영이는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치찌개 맛이 어떠세요? 선영이가 기대하며 물어봤습니다. 맛있다. 어머니 솜씨 같아. 춘섭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기뻐하며 더 많이 담아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세린이도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경로당에서 탁구 시합이 있다고 하던데 나가보세요. 세린이가 권했습니다. 그래, 한번 나가볼까? 오랜만에 시합도 해보고. 춘섭이는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정말로 탁구 시합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춘섭이는 오랜만에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몸이 예전만큼 좋아져서 탁구 실력도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아버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춘섭이는 상장을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상이라 더욱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탁이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춘섭이는 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남은 시간을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자. 세린이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지켜드리자. 힘을 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증거로 맞섰고 사랑으로 회복했고 두 딸은 한 사람의 아버지를 하나의 방패처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세린이는 마음속 깊이 새긴 교훈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린이의 용기와 아버지를 지키려는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